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에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 유흥시설의 경우 백신 패스를 전제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얀센 접종자 추가 접종 계획은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604조 4천억 원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좋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연소시간 조기 종료와 관련해 기초 데이터 수집이 끝나는 대로 발사조사위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제주도, 팔라우 등에서 수집한 비행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자료의 시차를 일치화하는 동기화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 방역과 의료 분야 초안이 공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네, 식당과 카페 등은 이용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생업시설부터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해제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은 현재 상황은 1차 개편, 80%까지 오르면 2차 개편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방역당국은 병상 여력과 주간 중증 환자 사망자 규모, 유행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가장 먼저 1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학원과 공연장, 독서실, PC방,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화관은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경우 일행이 같이 앉을 수 있고 팝콘이나 음료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정원의 50%까지, 접종자만으로는 정원의 100%까지 가능해집니다. 네,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은 시간 제한은 없어지지만 감염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유흥시설도 백신 패스를 전제로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되는데 시간 제한 해제는 2차 개편 때 추진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3차 개편 때는 모든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4단계 때 금지됐던 각종 행사도 다음 달부터는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집니다. 접종자와 검사 음성자만으로 구성하면 1차 개편에서는 500명 미만까지, 2차 때는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교육부가 상대적으로 등교가 적었던 수도권 지역의 등교 추가 확대 방안 등을 담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이번 달 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과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현황, 또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맞춰 학교 방역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지역의 등교 추가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교과나 비교과 활동 등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과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방역 긴장 완화 방지, 학교 외부로부터의 감염 차단, 학교 내부 집단 감염 방지 등 학교 방역체계 보완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얀센 접종자를 포함한 부스터샷 확대 계획은 오는 28일 발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살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종은 접종 완료 이후 6개월이 지난 75살 이상 연령층부터 차례로 이뤄지고 접종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입니다. 얀센 접종자를 포함한 추가 접종 대상자 확대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오는 28일 목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유흥시설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외국인과 젊은 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와 이태원, 또 강남역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지하업소와 클럽, 주점 등의 단속을 집중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테이블 거리두기, 춤추기 금지 등의 수칙을 잘 지키는지 살핍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필요할 경우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미국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좋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가 좋아 보였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잘 진행된다면 11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자사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90.7%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인 10 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입니다. 화이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상 자료를 미 식품의약청 FDA에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FDA는 긴급 사용 승인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보건 전문가들도 화이자의 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nd now these data show that we also now have a very safe and effective vaccine for children 5 to 11 years of age. And so I find that very reassuring. 이제 공은 FDA 외부 자문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자문위는 현지 시각 26일 회의를 열어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할지를 논의합니다. 파우치 소장의 언급이 이 논의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긴급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행정부는 어린이 접종에 필요한 백신 물량을 이미 확보해놓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secured vaccine supply to vaccinate every child ages 5 through 11. And as soon as the vaccine is authorized by the FDA, we will begin shipping millions of doses nationwide. 하지만 성인 접종률도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는 29일 새 앨범 공개를 앞두고 있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에드 시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슬프게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가 격리하며 정부 지침을 따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대면 일정이 어렵게 됐다며 이미 계획했던 인터뷰와 공연 가운데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일정은 최대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런은 실망한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모두 안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속출하며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인구 3명 중 1명꼴에 불과한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시의 한 철도역에서 긴급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현지 시각 24일 코로나19 사망자가 1,072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7,213명이 사망해 유럽 국가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Какие-то меры я поддерживаю, но их не соблюдают и за ними не следят. Вот я езжу в метро,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В транспорте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도 지난 한 주 코로나19 사망자가 3,700여 명과 2,700여 명으로 유럽 국가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3만 7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불어나 병상 점유율이 90%에 육박한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시가 강력한 방역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모스크바시는 오는 28일부터 대다수 사업장과 상업시설에 11일간 휴무령을 내리고 학교는 방학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모든 기관과 상점들이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한 국가 비상사태도 연말까지로 연장해 지속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넘쳐나는 코로나19 신규 환자 탓에 의료 체계가 붕괴할 위기에 놓인 루마니아도 25일부터 각급 학교가 2주 동안 방학에 들어가는 등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에서 최근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자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3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백신 접종률은 30.2%, 루마니아는 35%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내년 2월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중국 베이징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며 단체 관광이 중단되고 주요 행사들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은 베이징 일부 지역이 코로나19 중위험 지역이 된 것을 감안해 베이징에서의 단체 관광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징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 개최 예정이던 마라톤 행사를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베이징시 당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베이징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19일 70일 만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지난 24일까지 무증상 감염자까지 포함해 15명의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누리호가 최종 임무 수행에 실패한 원인을 찾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3단 로켓의 비행 자료는 팔라우 추적소에서만 수집이 가능한데요. 원인 분석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누리호의 실패 원인은 3단 엔진의 연소가 계획보다 46초 일찍 종료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위성 모사체가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해 목표 궤도에는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3단 엔진의 연소와 위성 모사체 분리 관련 자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팔라우 추적소에서만 수집합니다. 따라서 팔라우 자료와 나루 우주센터, 제주도에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해야 비로소 정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각각 구간별로 처음 수신한 시간하고 종료하는 시간이 이제 다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모사체의 비행 궤적을 유추하기 위한 자료의 핵심은 3단 엔진의 연소 시간과 정확한 비행 고도입니다. 위성 모사체는 자체 송수신 기능이 없어 3단 로켓 자체에 장착된 통신 장비로 모사체 분리 직전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에서 분리될 때 그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비행을 할 거다를 예측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는 3단의 위치 속도 정보를 갖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요. 정부는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조사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조사위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대략 10명 내외가 될 전망인데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데이터 분석을 통해 3단 엔진의 조기 연소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조사 활동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내년 5월 19일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정확한 원인 진단은 중요합니다. 누리호는 내년 5월 0.2톤의 소형 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해 2차 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604조 4천억 원에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은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안은 특히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청년 지원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 이행과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각각 12조 원, 33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도 역점을 뒀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조 2천억 원으로 늘려 장병 복지와 첨단 전력을 확보하고 3대 재난 안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 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 불황에 빠진 일부 기업들이 치솟는 환율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과 해운업 등 기름값에 민감한 업계는 고유가라는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이렇게 대기줄은커녕 공항 전체가 텅 빈 모습인데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이렇게 썰렁한 공항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장기 불황에 빠진 항공업에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잇따라 덮쳤다라는 겁니다. 항공사 고정 비용 가운데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에서 30%. 치솟는 유가에 국제 항공료도 1년 사이 2배 넘게 오르면서 항공사 지출 비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환율.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항공료와 항공기 리스 비용을 달러로 치러야 하는 항공업계의 부담은 배가 됐습니다. 작년 초부터 그 코로나19로 해서 아주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았고요. 금년에도 이제 어떤 기대감은 좀 살아나고 있었는데 환율과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다시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죠. 해운업계도 삼중고에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 특히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석유, 화학업계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사실 외환산 손실까지 발생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현금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환율로 반사 이익을 얻는 업종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수출 산업은 고환율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당분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업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환율의 불안정한 변화 자체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고유가와 달러 강세가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 상승으로 수출업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부가 주택 양도세를 강화한 뒤 오히려 매물만 줄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국민 절반 이상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나이대에서도 완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줄 테니 집을 팔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하여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진 겁니다. 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월 평균 4,500여 건이었는데 대책이 나온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4,300여 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도 싸늘한 시선을 보내긴 마찬가지입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은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화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해도 완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령별로도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많았습니다. 40대에서만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오차 범위 안에서 완화 의견을 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완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진보층에선 강화 응답이 완화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도심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대비해서 울산시가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16개의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드론 택시입니다. 2명이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택시는 3km 높이까지 올라가 최대 시속 13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체는 중국에서 제작했지만 미래 교통수단 드론 택시를 개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항공 교통 시대에 맞춰 울산시가 실증 사업에 뛰어듭니다. 먼저 운행 중 우려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만듭니다. 190km에 이르는 태화강 일대에 시뮬레이션으로 확보한 정보를 현실에 적용해 비행체의 안전 운항을 실증한다는 겁니다. 가상 공간 속의 태화강 유역과 주변 지형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해 비행 고도와 소음 영향권, 바람길, 관제 구역 등 환경 영향과 안전 요소를 분석할 것입니다. 드론 택시 비행체 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대학 연구소와 기업체와 공동으로 디자인 설계와 동력 장치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스마트 도시가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정부가 진행하는 상용 서비스 도입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집 밖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혹시 말썽을 부리진 않을까 해서 목줄을 묶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줄로 인해 행동 반경이 좁아지게 되면 반려견이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활동 공간을 넓혀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올바른 목줄 사용법과 또 반려견이 특정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훈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산책 중 갑자기 벌어진 탈출 소동. 잠깐의 탈출도 잠시, 다시 목줄을 한 채로 생활하는 시골계 두부. 그런데 목줄을 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사고를 친 거예요. 백봉을 먼저 물어 죽이고 기러기도 죽이고 그래서 얘가 말썽을 부려서 그렇게 묶어서 키우게 된 거예요. 시골계 두부의 행복 찾기 솔루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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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혹시 주린이 집인가요? 네, 맞는데요. 아이고, 우리 두부 때문에 먼 걸음 하셨네요. 우리
우리 두부가 쟤예요, 쟤. 큰 강아지. 두부야.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얘가 우리 두부예요. 둥둥둥둥. 착해요, 얘가.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두부입니다. 좀 짖는 편이에요. 많이 짖는 거는 저기 택배 아저씨들 올 때는 많이 짖어요. 그런데 그때 유독 눈에 띄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 이 친구들은 다 누구예요? 아우 정말 예쁘다. 두부가 낳은 새끼들이에요. 다 6마리인데 이제 6마리 중에 제가 이제 3마리를 입양을 보냈고 한 마리는 호두, 두부랑 같이 지내고 이제 바로랑 나나라는 아이 두 아이만 제가 지금 데리고 있고 입양을 보내려고 가족들 찾고 있어요. 지난 7월 6마리의 새끼를 출산한 두부는 하루하루 새끼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제 엄마가 된 두부를 보니 보호자는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든답니다. 그런 두부를 위해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보호자. 오늘은 평소에 두부가 가장 좋아한다는 북어를 이용한 특식을 준비하려는 모양인데요. 아기를 낳아서 그냥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왜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서 여자도 걔도 여잔데 밥을 많이 안 먹고 살이 쪽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북어를 줬어요, 그때. 그랬더니 잘 먹더라고. 두부야, 간식. 북어 냄새를 맡고 두부도 신이 난 것 같은데요. 아이고 좋아. 두부 이리 와. 두부 이리 와. 아기 사투느라고 힘들지? 응? 맛있게 먹어. 응? 아우 우리 두부 정말 맛있게 잘 먹네요. 두부야, 엄마 이러고 올게. 밭에 가서 이러고 올게. 응? 있어. 응? 있어. 보호자가 일을 하러 떠나자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부. 오늘은 그동안 정성껏 키운 고구마를 수확하는 날. 토실토실 고구마가 잘도 자랐습니다. 그 사이 보호자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두부. 보호자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짧은 목줄로 인해 같은 자리에서 맴돌기만 하는데요. 산책은 제가 자주 못하고요. 딸이 조금 하고 그냥 여기 이 안에서 이 공간에서 그냥 많이 쉬는 편인 것 같아요. 불안한 듯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 돌기 시작하는 두부. 급기야 목줄이 꼬여버리고 맙니다. 꼬였어. 기다려. 꼬인 줄을 풀기 위해 잠시 목줄을 풀어주자 두부가 무척이나 신이 났는데요. 보호자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능숙하게 줄을 풉니다. 여기 도니까 얘가 여기를 도니까 이 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꼬이더라고요. 이리 왔다 막 이래가면서. 이게. 그나저나 두부가 목줄을 한 채로 꼭 생활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6개월, 7개월 때까지 거의 풀럭했었어요. 거의 클 때까지 키웠는데 사고를 친 거예요. 먼저 이제 우리 백봉을 먼저 물어 죽이고 여기 기러기도 죽이고 그래서 얘가 말썽을 부려서 그렇게 묶어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늘 목줄을 한 채로 생활하고 있다는 두부. 때문에 1m 남짓한 목줄 반경에서만 돌아다닐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당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탓에 혼자 보내는 시간도 많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 두부. 심심하다는 걸까요? 산책 가자. 저희 어머님이 혼자서 산책하기 너무 버거우신 사이즈고 힘도 붙이셔서 저희가 내려오면은 산책을 시켜주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산책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두부. 두부 천천히 가. 두부. 진짜 힘이 좋아서 이렇게 챙겨 나가요.
아니야, 두부야. 그때 돌발 상황 발생. 보호자가 리드줄을 놓친 틈을 타 두부가 탈출을 시도한 건데요. 두부야. 어떡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두부. 오빠 저기 못 봤어? 어디까지 봤어? 아 저기 나오는 순간 사라졌어 내 시야에서. 아, 저기 가지러 간 거 아니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두부야! 이렇게 갑자기 사람 쪽 처음이어가지고 어떡하지? 산책 중 갑자기 사라져버린 두부. 처음 겪는 일에 보호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데 여기 있다. 왔어? 어. 진짜. 쟤 뭐 한 거야? 아니 얘 여기 와 있었나 봐, 오빠. 목말랐나 보다. 두부 놀랍지 마. 이제야 겨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요. 보호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부는 그저 해맑기만 합니다. 목말랐다. 목이 마요. 열심히 뛰어다니느라 목이 많이 말랐던 모양이네요. 사랑으로 키우는 반려견 두부지만 어떻게 키우는 게 두부에게 더 행복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된다는 보호자들. 부모님들이 이제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거를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좋아서 예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시기는 하는데 이제 어떻게 반려견이랑 이제 산책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간식도 주고 이렇게 마치 교감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먼 길도 마다않고 달려온 변성수 전문가. 안녕하세요. 야, 너무 환경이 좋아요. 좋아요? 네, 오면서 야. 도착하자마자 현재 두부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부터 살펴보는데요. 그동안 짧은 목줄을 한 채 생활하고 있었던 두부. 활동 반경이 좁은 건 물론 움직이다가 목줄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였는데요. 지금 여기 왔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무 밑에 있고 이게 진짜 그늘도 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줄이 보면은 계속 이렇게 꼬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줄은 좀 잘 꼬이지 않고 풀릴 수 있는 줄로 빠르게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 길이가 어느 정도였으면 더 좋은가? 아무리 넓어도 좋은 게 아니고 좀 정해주는 게 좋거든요. 영역 자체는. 그래도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반경을 넓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두부의 넓은 활동 반경을 위해 먼저 와이어 줄을 설치해 주는데요. 이제 여기에 꼬이지 않는 목줄을 연결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반경이 넓어지긴 했는데 이제 더 넓은 활동 반경이 생긴 두부. 조금 더 자유로워졌는데요. 두부는 물론 보호자들도 만족스러운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 오랜만에 산책을 나갈 때면 보호자를 끌어당기는 두부의 모습이었는데요. 두부 천천히 가. 두부. 우리 두부는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산책을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하고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걸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소세지를 그냥 계속 주면서 나중에 나만 딱 나타나면 아,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간식을 통해 두부가 보호자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훈련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두부가 보호자의 옆으로 걷는 습관을 기르게 된답니다. 근데 만질 때 온몸을 다 만지시는 게 좋아요. 저기 엉덩이까지 쓱 쓸어내려야지만 친해지시는 거예요. 자꾸 애정 표현 하시다 보면은 얘도 엄청 성격이 자신감이 계속 생겨져요. 지금 이런 표정만 나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솔루션을 받는 사이 두부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자, 이제 밖에서 산책을 해볼 차례인데요. 보호자와 함께 걷던 그때 두부가 하수구 앞에서 멈춰서고 맙니다.
하수구를 건너기가 두려운 눈치인데요. 경험이 없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데 극복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을 그 위에 놓고 지나간다든지 또는 더 좋은 거는 장난감도 아무것도 없으면은 보호자가 반대편에서 부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가 두려워하는 포인트에 검은 천을 깔아주자.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걸어가는 두부. 정말 기특하죠? 잘했어. 마음이 교감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음이 편해지고 얘한테 가면 얘가 막 하도 이렇게 점프에 달려들어서 내가 이렇게 못했거든요. 산책도 나가고 하자. 그리고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잉? 앞으로 잘해줄게. 응? 누구야? 산책도 시켜주고 그럴게. 이번에는 강아지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퍼피 교육을 할 차례인데요. 이제 이런 도구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 우리 스킨십 했잖아요. 그거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생전 처음 착용해보는 하네스지만 거부감 없이 얌전히 착용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걸 가지고 사회화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잡고 이게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를 자꾸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고리 있죠. 여기다가 줄을 매고 똑같아. 그럼 자연스럽게 산책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벗어나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오면 먹을 거 몇 개 하고 칭찬 많이 하시고 많이 만져요. 반려견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는 보호자들. 거기서 앉아. 하나 줘. 그 다음은 기초 훈련을 해볼 차례인데요. 보호자가 반려견 위로 간식을 들어 자연스럽게 앉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분양 가면은 부르면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했을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적응시키는데도 오래 걸릴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피곤하지? 응? 그리고 이제 동선이 길어져서 너도 좋고 나도 마음이 편하다. 응? 이뻐서 내가 키웠는데 그냥 시골이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뭐 집 지키는 게 뭐 이런 식이다가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가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은 목줄을 한 채 생활하던 시골계 두부. 앞으로는 보호자와 함께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지난주에만 애플과 구글, 삼성이 연달아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저마다 독자 개발한 칩을 공개하면서 경쟁이 한층 뜨거워진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지난 한 주간 펼쳐진 이벤트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애플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IT 이벤트가 열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이벤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요일 애플을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엔 구글, 목요일엔 삼성, 목요일 오후에는 누리호 발사, 다음에는 화요일에 유럽 이벤트까지 정말 쉴 새 없이 행사가 좀 열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누리호 발사도 IT 이벤트에 속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누리호 발사가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저는 진짜로 IT 이벤트로 생각하고 좀 지켜봤는데요. 뭐 누리호와 정보통신이 무슨 관련이 있냐 생각하실 분들 좀 많이 계실 겁니다. 다만 5G 다음에 나올 6G, 그러니까 6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위성통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주에 떠있는 위성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죠. 이 6G 세상에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면 아무래도 우리도 저기도 위성을 가지고 또 그걸 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리호 발사는 이 6G 위성통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첫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발사는 조금 아쉬움을 남겼지만 내년 5월에는 꼭 성공해서 이런 기반을 좀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G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 그 지난주에 열렸던 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이벤트 소식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게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적 일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1강, 1중 이 약의 발표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플은 M1 프로와 M1 맥스라는 칩을 발표하면서 이 컴퓨터 성능을 좀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네. 또 구글도 자체 설계한 텐서 프로세서 칩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 인공지능 성능을 높였고요. 예. 반면 삼성은 이 갤럭시 Z 플립 3의 색상놀이 버전을 좀 발표하는 정도였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 출시된 스마트폰을 유럽에도 출시한다고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네. 사실 화웨이는 이 미국의 제재에도 걸려있기 때문에 5G 스마트폰도 아닌 4G LTE 스마트폰을 발표했는데요. 예. 대신 중국 스마트폰 회사 오포에서 자체 칩셋을 개발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알리바바에서는 지난 20일 E10 910이란 서버 컴퓨터용 칩셋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업체들이 자체 칩셋을 개발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칩셋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포테이토 칩이나 아니면 게임할 때 쓰는 칩이나 이것과 같은 칩입니다. 아, 얇다 이 소리군요. 예, 네. 작고 네모난 이런 나무 조각 같은 걸 부른 말인데요. 대신에 이 전자제품에 쓰이는 칩은 이 안에 직접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머리 역할을 하는 이제 CPU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주는 GPU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최근 나온 그 칩들 같은 경우는 이제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이런 CPU, GPU, 램, 저장 공간 이런 것들이 한 칩에 다 모여 있습니다. 네. 칩 하나로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이 칩 하나로 모든 성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야말로 스마트폰의 두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애플은 이번에 그 신제품을 공개를 하는데 예. 제품 자체보다도 말씀해주신 이 칩셋이 굉장한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이 애플의 신제품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예. 사실 이 자리는 이제 M1 맥스와 프로 칩을 탑재한 컴퓨터를 공개하는 자리였는데요. 네. 예. 칩셋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제품보다 칩셋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발표로 이제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는 대부분 애플에서 자체 설계한 칩셋을 쓰게 됐는데요. 먼저 애플이 이번 이벤트에서 발표한 것은 새로운 맥북 프로 14인치와 16인치 제품입니다. 예. 각각 M1 프로와 M1 맥스 칩셋을 탑재했고요. 기존 M1 칩셋에 비해서 CPU는 최대 3.7배, 그리고 그래픽 성능은 최대 13배가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네. 또 그동안 평가가 좋지 않았던 터치바는 없애고 예전에 없앴던 HDMI 단자와 SD카드 슬롯을 부활시킨 게 특징인데요. 다시 말해서 칩셋은 최신 칩셋인데 다른 기능은 2015년 옛날 맥북 프로로 되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이한 건 그 노트북 디스플레이 화면에도 스마트폰처럼 노치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겉모습이 마치 예전에 유행했던 뉴트로 제품과 닮아 있네요. 예. 자, 애플은 이번에 새 에어팟도 공개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발표의 한 축이 맥북이라면 다른 한 축은 음악이었는데요. 에어팟은 판매량만 따지면 애플에서 아이폰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예. 이번엔 새로운 에어팟 3세대를 공개를 했고요. 기능이 조금 늘었고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또 이 새로운 색상을 가진 홈팟 미니와 이 목소리로만 조작할 수 있는 애플 뮤직 보이스 요금제도 선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홈팟 미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된 제품에 색만 바꾼 거라서 다들 이걸 왜 소개했을까 좀 궁금하게 여겼는데요. 아무래도 보이스 요금제와 결합을 해서 애플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고 스마트 액세서리를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걸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애플뿐 아니라 구글도 이 독자 기술로 반도체 개발에 나섰잖아요. 이번에 그 결과가 공개됐는데 어떻던가요? 구글은 이번 행사에서 픽셀 6와 픽셀 6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자체 설계한 칩셋인 텐서를 탑재한 게 특징인데요. 전 모델은 픽셀 5보다 8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빨라진 성능은 주로 AI 기능을 위해 쓰입니다. 음성 인식이나 사진 품질이 더 좋아졌고요. 네. 또 실시간 자막을 달아주거나 자동 번역을 도와줍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능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던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젠 스마트폰 탑재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인터넷 없이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래간만에 카메라 모듈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네. 정말 예전까지는 몇 년간 똑같은 카메라 부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드디어 좀 더 커진 1.3인치분의 1 센서를 탑재를 해서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수명도 늘어났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는 올해만 무려 5번의 이 언팩 행사를 연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소개했나요? 삼성은 이번 갤럭시 언팩 파트 2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Z 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을 선보였습니다. 네. 기존에 발표한 갤럭시 Z 플립 3 전면, 후면과 이 프레임 색상을 원하는 대로 고르면 그 색상을 가진 플립 3를 가질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색상은 프레임 색상 2가지, 또 전 후면 색상이 각각 5가지라서요. 조합하면 모두 49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케이스가 아니라 아예 출시될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색 조합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은 굉장히 드문데요. 예. 다만 이걸 굳이 따로 이벤트를 하면서 발표한 건지는 조금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보도자료 정도만 내고 끝내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지금 애플과 구글이 여러 가지 어떤 뭐 칩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한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이 비스포크 예. 그 기능에 대해서만 지금 공개를 한 건데, 자, 이렇다 보니까 뭔가 삼성전자가 혹시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는 오히려 그 애플과 대만의 TSMC 연합이랑 이 구글과 삼성의 연합의 대결이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애플 M1 칩은 TSMC에서 만들었고요. 구글 텐서 칩은 사실 이 삼성에서 만드는 칩셋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에서 내년에 출시할 신형 엑시녹스 칩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번 이벤트에서 혹시라도 좀 갤럭시 S21 펜 에디션을 발표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기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스마트폰 제품 자체보다는 누가 어떤 칩셋을 만들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좀 경쟁도 더 심해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크게는 칩셋과 구독 2가지를 중심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붉은영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이 말처럼 하드웨어 제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한번 경쟁을 시작하면 다른 쪽에서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 지켜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 IT 제품 가격이 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도 좀 비싸졌는데요. 예. 비싼 제품을 팔기 위해선 할부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매력적인 가격에 묶어서 파는가, 거기에 따라 판매량이 결정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 제품 자체만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칩색 성능 그리고 구독 서비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쟁점들이 생길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5분 안에 대부분 사멸시킬 수 있는 섬유 필터가 개발됐습니다. 성균관대와 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 공동 연구팀은 구리 등으로 만든 소재를 섬유 표면에 미세하게 코팅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섬유 필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구리는 섬유에 잘 밀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갈륨 금속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실험 결과 새로운 소재에서 5분 안에 바이러스의 99.99%가 사멸했다며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발현에 필수적인 화학 반응의 정확한 발생 위치를 규명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은 세포 속에서 RNA 유전자와 단백질이 결합할 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외선을 이용해 단백질과 RNA를 인위적으로 결합한 뒤 결합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을 잘게 분해하고 남은 조각을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치매 위험을 높이지 않기 위한 적정한 수면 시간은 5시간 반에서 7시간 반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은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약 4.5년에 걸쳐 뇌파 실험 등을 진행한 결과 수면 시간이 5.5시간보다 짧거나 7.5시간보다 긴 노인은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점차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나이와 성별, 치매 관련 단백질 수치와 유전자 등 요인을 고려해 데이터를 보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 기업 넥셀은 미국 큐리바이오와 공동으로 미국 내 조인트 벤처 기업인 셀로직스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셀과 큐리바이오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 양사가 개발 중인 인간 유도 만든 줄기세포 기술의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수소 경제의 인프라로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탄소 중립이 지상 과제가 되면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은데요.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기업 연구자 특집 첫 번째 주인공 기계공학자 김서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